오늘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수강을 할 마음을 먹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강의를 할 때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방송이 나오는 건가요? 이 녹화 중이고 지금 줌 수업으로 나가고는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처음 수업을 듣게 됐는데 예, 예. 중고등학교 수학은 좀 처음이라서 예, 예. 예, 들어오십시오. 예. 몇가지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이 행렬이라는 걸 배웠다는 것만 기억이 나고 예. 더 자세한 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기회를 가지면서 좀 네. 행렬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네. 수학을 다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서 예.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으신 뭐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가요? 이게 따로 뭐 전공이랑 관련된 건 아닌데 예. 약간 과학 쪽의 책을 조금 읽고 싶은데 예, 약간 예. 어려운 책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오신 그 동기라든가 어쨌든 수업에 대한 목표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숨 약간 돌리시고 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거요? 예, 이 수업에 어떻게 오게 되셨고 어떤 예. 딱히 없는데. 근데 이 수업이 처음에 열릴 때 예. 그 공지글을 봤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좀 관심이 있었는데 예. 다른 수업하고 겹쳐가지고 예. 못 듣고 또 못 듣다가 이번에 이제 행렬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어서 행렬을 배운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어차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예. 생각해서 강의하신다고 해서 예. 처음 새로운 거 배우고 싶어서 예. 수학 쪽에 좀 전반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행렬에 좀 행렬이 딱히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예. 적이 없으니까 궁금했고 예. 수학은 학교 다닐 때 싫어했죠. 싫어하니까 문과를 갔고요. 수학이 싫어서 문과를 갔고요. 예. 지금도 수학을 쓸 일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앞에 계신 분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예. 뭐 과학책이나 SF나 뭐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예. 그럴 때 항상 보면 이제 글로 쓰여져 있는 과학적 내용은 이해를 하지만 예. 수식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라는 저기 막연한 건 있는데 예. 어차피 이걸로 뭐 그거를 그런 경계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뭐 조금이라도 접해 보면 예. 뭐 전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예. 마인드라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예. 기대 내지는 뭐 예. 큰 목표는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학책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실은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수학의 눈으로 보면 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데 진짜 그런가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수준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세상이 어떻게 달리 보이는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예. 아마 조금 달라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상대성 이론을 좀 직접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수학을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미적분까지 쭉 이제 수강을 하실 계획으로 계속 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워낙 수학 자체가 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 단기간에 금방 완성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어서요. 기본적으로 좀 하면서 점점 이제 워낙 주제도 많고 또 앞에 거를 못하게 되면 뒤에 것도 따라하기 힘들어지는 부분들도 같이 있어서 좀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일단 그러면 저희 수업을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수학 테라피라는 제목으로 큰 목차라고 이 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제까지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대수 수업을 진행했고 도형의 고전기하도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해석기하의 지금 세 번째 주제인 행렬과 1차 변환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래도 워낙 도형 2서부터는 이게 약간 굉장히 이과적인 그 주제들을 좀 다루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고난도로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어려운 부분은 좀 생략하고 기초가 되는 부분하고 좀 뼈대가 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문제풀이도 예전에는 좀 많이 실어놨었는데 문제풀이도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시고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시면 이제 다른 문제 좀 찾아서 공부하실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 끝나고 나서도 이제 뭐 함수 그래프, 미적분, 뭐 확률 통계로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연결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중고등학교 수학 다시 보기 이런 주제입니다. 자, 그럼 4페이지로 오셔서 이제 행렬과 1차 변환이라는 주제에서 저희가 어디까지 할지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작하면서 부분에는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행렬이 어떻게 개념이 발생해서 발전해 왔다라는 간략한 뭐 역사 같은 거를 조금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행렬의 뜻과 연산. 연산이라고 하는 게 사칙 연산이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해당하는 역행렬 곱하기까지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의 쓰임새 중에서 가장 일단 기본적인 것이 1차 연립방정식 푸는 거. 그것을 행렬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이론이라고 최근 이산 수학 주제이긴 한데요. 이게 행렬을 이용하는 어떤 또 다른 응용 부분을 좀 볼 거고요. 1차 변환이라고 도형, 직선이나 원이나 뭐 이런 도형들을 좌표 위에서 회전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키는 이런 변환을 또 행렬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연습을 좀 간단하게 하는 것까지. 근데 그 1차 변환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다른 특히 이제 물리나 이공계 쪽에서는 회전이나 대칭 같은 변환을 시켜서 좀 사물을 단순화시켜서 이제 보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기초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고급 과정이라고 제가 따로 분리해 놓은 것은 이거는 실은 중고등학교 과정이 아니고 대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대학의 앞에 일부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과정은 2 곱하기 2 정사각 행렬까지를 다루는데 고급 과정은 이제 3차 정사각 행렬, 문자 3개짜리를 다루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대학 2학년 정도까지 해서 배우는 선형대 수학에서 좀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근데 뭐 제가 깊게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앞부분에 해당하는 몇 가지 이제 내용들을 조금 간략히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고급 과정을 좀 꾸렸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부분까지는 그래도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런대로 조금 쉽다는 느낌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 고급 과정은 아무래도 계산 자체가 일단 많아져요. 3 곱하기 3 행렬을 다루다 보니까 계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어쨌든 조금 맛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다루고 넘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2달 정도 진행하면 아마 그 기초 과정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과정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속도 조절을 좀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언제 끝난다 이런 말씀은 제가 확실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5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시작하면서에서 제가 공지글에 올렸던 내용들을 다시 또 소개를 했는데,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믿고 제가 간략하게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트릭스라는 유명한 영화의 매트릭스가 이제 자공 또는 모체 이런 뜻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수학에서도 행렬을 그 똑같은 의미로 모체라는 의미로 매트릭스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1848년 실베스터가 그렇게 처음으로 불렀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그랬냐 하면은 행렬이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 행렬식이라는 개념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행렬식이라는 개념이 그 근원에 해당하는 행렬을 바탕으로 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모태가 바로 행렬이다. 이런 의미에서 매트릭스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제가 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행렬이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또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행과 열. 행렬 자체가 행하고 열로 구성되어 있는 직사각형 모양의 어떤 직사각형 모양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하면은 2행 3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행이라고 하면은 시에서 1행, 2행 하듯이 이렇게 두 줄이 있다는 뜻이고, 열이라고 하면은 세 줄, 13열이 있다고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3행열이라고 하면 딱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형태의 어떤 수나식의 배열을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많이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2 by 3, 이걸 by라고 읽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2 곱하기 3 행렬은 행이 2개고 열이 3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고, 이 안에 이제 적당한 수나 문자가 들어간다. 수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행렬 정의는 굉장히 쉽죠? 어려울까요? 예. 이거는 뭐 기초가 거의 없으셔도 저는 충분히 행렬은 저거구나 바로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행렬이란 게 이제 용어나 개념 자체는 19세기에 나왔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행렬의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쓰고 있었던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원전 4세기나 3세기경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점토판 하고 이제 구장산술이라는 중국의 고대 산술서에 이런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 6페이지 보시면 그 행렬은 기본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장산술이라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벼 상품 3단, 중품 2단, 하품 1단의 알곡이 39말이며 어렵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단, 2단, 1단. 예, 어서 오세요. 자, 그래서 이제 벼 상품 3단이라고 했는데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지금 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그 3, 2, 1단 합쳐서 39말이 나왔다. 단위는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위지만 어쨌든 숫자로 표현하면은 상중 하에 합이 39다 이렇게 이제 표형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상품 2단, 중품 3단, 하품 1단은 알곡이 34말이고, 그리고
상품 1단, 중품 2단, 하품 1단은 26마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상중 하품 1단의 R곱은 각각 얼마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구장산술이라는 책은요, 중국의 고대 서로 후한 시대, 그러니까 기원 3세기경쯤에 이제 완성된 책으로 나왔는데 꽤 오랫동안 이제 구전되어 오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구장산술이라고 하는 건 9장으로 된 산술책이라는 뜻이고요. 9장 중에 8장에 방정이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방정이라는 단원에 요새 말로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예를 하나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정식이라고 흔히 부르잖아요. 이 방정식이라는 용어가 실은 이 구장산술이라는 책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구장산술의 방정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마치 이렇게 행과 열을 잘 맞춰서 수를 방정하게 잘 배열했다는 뜻에서 방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저희가 이제 번역할 때 이제 1차 연립 방정식을 방정에서 나온 식이다 해서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방정식을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등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실은. 등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중국, 일본, 한국에 오면은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그 방정식의 유래가 됐던, 이런 그 구장산술의 단어명을 따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정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제 어떤 미지수가 있는 등식,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이런 예를 지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푸는 과정을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아래도 이제 제가 풀이를 좀 적어 놓긴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일단 조건들을 그 행과 열을 맞춰서 이렇게 배열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보면서 이거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거든요. 그 상품의 하나의 개수를 x, y, z라고 놓으면은 3x 더하기 2y 더하기 z이 39가 나왔다는 뜻이 되고요. 2x 더하기 3y 더하기 z이 34가 나오고, x 더하기 2y 더하기 z이 26이 나왔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x, y, z를 구해달라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미지수 x, y, z를 쓰지 않고 개수들만 나열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행렬이 된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푸는데 소위 얘기하는 가감법이라는 걸 써요. 아마도 중학교 때 다들 배우셨을 겁니다.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1차 연립방정식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2개 이상 있는 방정식을 푸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감법을 이용해서 푸는 풀이 방법을 이 책에서 지금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보시면서 이제 감각적으로 뺄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줄하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은 상만 2개가 늘어나 있고 중하는 똑같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연립하는 이거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빼버리면은 2개의 상만 남지 않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적은 게, 여기서 이걸 빼면은 200으로 바뀌죠. 그래서 321에서 121을 빼면은 200으로 바뀌고, 여기서 이걸 빼주면은 13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 2열에서 2열을 전체적으로 그냥 다 빼준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3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39하고 x 더하기 2y 더하기 z는 26이라는 식이 있었던 것이고 이거를 그냥 빼준 거죠. 그러면 2x는 13이 나온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x, y, z라는 문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빼기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상품 두 개가 13개 알곡이 나왔으니까 상품 하나는 6.5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나누기 들어가서요. 이건 1로 붙이고 요거는 6.5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관계가 있는데 얘네들도 자세히 보시면 1이 같으니까 그냥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뺍니다. 그럼 2 빼기 1을 여기 1로 바뀌고 1로 바뀌고 0으로 바뀌겠죠? 빼주면은 8인가요?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보이시죠? 이쪽에서 이걸 그냥 다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쪽이 110, 8로 바뀌어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1이 아까 6.5라고 했는데 거기다 뭐 하나를 y를 더했더니 8이 나왔으니까 얘 하나는 얼마가 되는 거죠? 그건 다시 얘기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다시 빼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110하고 8하고 100, 6.5가 있는데 여기서 이걸 빼줍니다. 그러면 이게 0으로 바뀌고 1로 바뀌고 여기는 1.5로 바뀌겠죠. 보이시죠? 110하고 8이 있었고 100, 6.5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걸 빼주면 010이 되고 1.5니까 y가 1.5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이쪽에다 이제 적용을 할게요. 1은 지금 6.5였고요. 1이 1.5였는데 2니까 여기 3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z 하나 더했더니 26이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z이 얼마일까요? 9.5죠, 여기. 9.5를 빼주면은 얼마죠? 갑자기 계산이 안 됩니다. 14.5인가요? 16.5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 틀리네요. 실은 저도 덧셈을 잘 못합니다. 자, 빼면은 맞죠? 예. 이렇게 해서 그냥 개수만 가지고 뺐다 더했다 하면서 1을 만들어낸 겁니다. 1을 만들어내서 나온 결과들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해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19세기 이제 가우스는 이것을 가우스 수거법이라고 부릅니다. 가우스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거의 같은 방식으로 풀면서 이렇게 이제 111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제 풀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가우스 수거법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솔직히 가우스가 유명한 사람이어서 그 사람 이름 붙여줬지 이런 방식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하고 있었던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행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립방정식에서 이제 행렬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다 이해는 되셨죠? 좀 어려웠나요? 어떻게 좀 이해는 되셨습니까? 예? 네. 예. 이게 잘 모르신다는 걸 가정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르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은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행렬은 이런 개념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렬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좀 가상법이 행렬과 예. 무슨 관계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작업을 진행하는 이 과정 자체가 더했다 뺐다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가감법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그게 행렬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돼 있는 숫자들에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잖아요. 가감을 통해서. 네. 그래서 행렬이 주어져 있으면 가감법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다.
연립방정식을 행렬로 나타내고 가강법을 이용해서 그 방정식을 풀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행렬은 연립방정식에서 개수만 따로 적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립방정식 자체랑 똑같은데 개수만 따로 적어놔서 그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행렬이라고 부른다. 뭐 대단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연립방정식의 개수를 적어놓은 거구나. 그렇게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렬식이라는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이제 보시면은 1693년, 그러니까 17세기 말에 라이프니츠가 로피탈에게 보낸 편지에서 연립방정식의 해법을 찾다 보니까 행렬식이라는 것을 자기는 해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내는데, 이때 이제 최초로 이제 행렬식에 대한 개념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양에서는 10년 앞서서 일본 수학자가 비슷한 것을 보여준 적이 있다라는 내용이 또 서류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대략 이제 17세기쯤에 행렬이 본격적으로 다시 행렬식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50년 크레머라는 역시 수학자가 연립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그냥 맨날 나올 때마다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개수만 좀 적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해를 딱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방법, 자동기계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A1x 더하기 B1y는 C1, A2x 더하기 B2y는 C2 이렇게 어떤 연립방정식을 풀면 해가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A1, A2, B1, B2에다 숫자만 집어넣으면은 그냥 바로 답이 나오게 이렇게 공식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근데 공식으로 만들었는데 그 분모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새는 행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행렬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크레머가 이게 2개짜리만 한 게 아니고 n개짜리로 막 확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3개만 돼도 굉장히 식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런 것도 행렬식으로 또 만듭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짜리 방정식을 푸는데도 공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때 이제 행렬식이 소개가 됐다는 것이고요. 행렬식이라는 용어 자체는 7페이지입니다. 영어로 디터미넌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가우스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고, 코시라는 사람이 현재 의미로 행렬식을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렬이나 행렬식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하나의 천재가 갑자기 나타나서 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수학자들이 관련돼서 조금씩 발견한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행렬 개념은 역시 가우스가 약간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페르디난드 거테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도 물론 있는데 이분은 별로 유명하진 않으니까 그 가우스가 좀 관련이 돼 있는데 이 내용을 직접 보시면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요. 그냥 2차 동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 2bxy 더하기 cy 제곱을 풀기 위해서 푸는 과정에 치환을 2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이 치환을 2번 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개수들 간의 관계식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떤 행렬의 곱에 해당하는 내용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게 처음에 그 발견이 되고요. 이거를 행렬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행렬의 곱이라고 언급하게 되는 건 또 그 후대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많은 또 수학자들이 관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19세기나 20세기에 걸쳐서 이제 행렬이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너무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제가 좀 적어 놓긴 했지만 좀 많이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냥 이랬나 보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거기 언급된 주제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중간에 역행렬에 관련된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저희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고유각과 고유벡터, 대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래에서 세 번째 줄이요. 그것도 저희가 마지막에 대학 과정에 지금 있는데 그것도 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식에서는 곱셈을 서로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문제가 전혀 없는데 행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신기한 어떤 통상적인 대수학과 다른 새로운 대수학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게 행렬을 통해서 밝혀지면서 이 수학적으로도 이제 커다란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또 내용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에 이제 특성 방정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좀 공부를 할 겁니다. 특성 방정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저희가 다룰 거고요. 고유값 고유 벡터에 대한 내용들이 또 약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시면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희가 이제 미분도 잘 모르는 상황인데 미분 방정식까지 저희가 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개념을 만들고 나서 그걸 행렬로 갖고 와서 정리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이 미분 방정식과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디다 썼냐라고 물었을 때는 미분 방정식 풀기 위해서 썼다가 시작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미분 방정식 없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는 걸 배우고 그걸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 좀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대각화 가능하다, 대각행렬이다 이런 말이 또 아래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 두세 달에 걸쳐서 할 내용들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배울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여기서는 고유값 고유 벡터가 어떻게 물리학에서 회전해서 쓸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응용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통계학에서도 쓰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막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고급 학문들에선 쓰고는 있는데 저희가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배우다 보니까 왜 하는지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좀 여기저기서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은 잘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하나보다 정도만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현대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 내용은 선형사상 부분입니다. 선형대수학으로 도형을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행렬을 쓰고 있다. 그래서 기하학에서는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에 기하학에서는 행렬을 회전, 대칭, 찌그러진 확대 축소 등 기하학적 변환을 나타내는 데 행렬을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치 분석에서는 많은 계산 문제를 행렬 계산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또 계산을 줄이기 위한 행렬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론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줄에 역시 수치 해석하기 중요한 문제 중 하나로 가우스 소거법 등 연립 1차 방정식 풀이에도 응용이 되고 확률론과 통계학의 마르코프 행렬, 다변수 미적 분학의 헤스 행렬. 이거 역시 굉장히 고급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아주 간략한 내용의 마르코프 행렬은 소개를 드릴 거고요. 미적 분학은 저희가 아직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헤스 행렬까지는 제가 언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르코프 행렬의 예제를 한번 같이 보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쓰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저희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 맨 아랫줄 보시면 이제 저희가 다루는 내용들 좀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정사각 행렬을 중심으로 행렬의 연산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행렬식의 의미, 그리고 간단히 연산하기 위해서 변형하는 방법들, 켈빈 해밀턴 정리, 그리고 대각화와 고유값,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다룰 겁니다. 그리고 도형 이전시키는 회전 변환, 대칭 변환들도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언급은 약간 조금 작게 되어 있지만 이제 그래프 이론은 최신 어떤 역시 이산 수학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것도 약간 소개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기초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 다루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간단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하시고. 이거 딱 보시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 도입 부분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다 처음 접하는 개념. 예. 행렬이랑 다음과도 같이 배운 적은 없거든요. 예. 이 모든 것이 다 처음 들린다. 예. 그렇죠. 예. 맞으실 겁니다. 예, 아마도. 그래서 예. 사실 이 강의를 예. 어제 그제까지만 계속 고민을 했어요. 예. 이걸 과연 예.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강의를 막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본인 신청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까지 하신 모든 단어들은 예. 아까 말한 뭐 예. 뭐죠? 연립 방정식 그 정도 말고는 다 처음 듣는 예. 용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도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적은 단어들이 다 대학 과정에 나오는 단어들도 많고요. 그래서 아마 다 처음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대략 이런 주제를 다룬다는 것 정도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하나서 이제 드디어 행렬의 뜻하고 연산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렬의 정의가 나옵니다. 행렬의 정의. 이건 정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행렬이 뭐냐고 물으면은 뭐 수화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나열한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수나식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것. 행렬이다. 예, 아까 보셨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것을 행렬. 수를 배열하는 건 알겠는데 네. 식이라고 그러면 이 안에 식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X 이런 식으로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나 식이 이 안에 들어갔다. 그걸 행렬이다. 모양만 딱 봐도 저거 행렬이네. 이렇게 딱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당연히 1행, 2행 뭐 이런 식으로 부를 거고요. 여기는 1열, 2열, 3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겠죠. 너무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요거를 이제 문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i행과 j열에 해당하는 원소를 aij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하거든요. 갑자기 어려워졌죠. i행과 j열의 원소를 aij. 보시면은 별거 아닌 내용입니다. 그냥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르겠다. 이것을 이제 ij 성분이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ij 성분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사각 행렬이란 말이 나오는데,
정사각형으로 생긴 행렬입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 꼴이죠. 행이 n개, 열이 n개가 있는 정사각형 모양의 행렬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고, 저희의 주제는 정사각 행렬입니다.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행렬들 다 다루겠지만, 궁극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2 곱하기 2 행렬하고 3 곱하기 3 행렬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고교 과정이고 대학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사각 행렬의 AII 성분을 대각 성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이런 3 곱하기 3 행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각 성분은 AII 얘죠. i에다가 1, 2, 3을 집어넣어주면 이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니까 이것을 대각 성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각선에 있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좀 사각에서만 대각 성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직사각형에는 보다시피 뭐 이런 게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각 성분은 정사각 행렬에서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각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이 0인 정사각 행렬을 대각 행렬이라고 한다. 대각 행렬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 2, 3이고 나머지는 다 0이에요. 보시다시피 대각 성분만 있고 나머지가 0인 행렬은 대각 행렬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행렬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은 다 정의들이니까 그냥 저렇게 부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 2, 3, 4가 있는데 이것을 A라는 행렬이라고 부르겠습니다. A의 전체 행렬이라고 하면은 AT라고 쓰는데요. 트랜스포즈 약자겠죠. T를 쓰고, 이거는 대각 성분은 그냥 두고 다른 거를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각 성분만 그냥 두고 그러니까 행과 열을 바꿔치기 한 거. 전체 행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행렬의 정의가 3개가 나왔는데요. 정사각 행렬, 대각 행렬, 전체 행렬. 뭐 그냥 보시면은 뭐 맞겠네. 그리고 또 대칭 행렬이란 말이 또 나오죠. 대칭 행렬은 대각 행렬, 전체 행렬하고 자기 자신이 같을 때 이것을 대칭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뭐 자기 자신이 대칭 행렬이 되는 건 예를 들어서 1, 2, 3 뭐 이런 거요. 요거는 전체 행렬을 구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하고 똑같죠. 이런 게 이제 대칭 행렬. 전체 행렬을 자기 자신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행렬하고 원래 행렬하고 같다. 대칭 행렬이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부르자라는 약속들이니까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는구나 하시고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A하고 문제 2번에 있는 A하고는 다른 거죠. 예, 그렇죠. 문제 끝은 몰라서. 그쵸. 예. 뭐 말씀하시죠. 형님 A를 좋아서요. 그러면 예, 예. 여기다가 숫자를 다 찾아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찾을 수가 있어요? 예. i에다가는 1하고 2를 넣을 수 있고요. j에다가는 1, 2, 3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행렬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 어떤 특정한 성분이가 AIJ를 이제 번역하셔야 됩니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찾으셔야 되는데. 예. A11, A12 이걸 다 하라는 건가요? 그렇죠. A11, A22, A23? 그렇죠. 이걸 각각을 다 계산하라고요? 계산해서 여기다가 하나씩 다 배열을 해놓으면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이건 곱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예, 워낙 수학이 처음에 약간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기호로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처음에 잘 안 돼서 그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번역만 잘 하시면 의외로 별 내용 아니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다 푸셨나요? 이거는 어려워서. 아, 2번은 어려워서. 예. 자, 2번을 푸실 때 역시 똑같이 번역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AIJ가 무슨 뜻이죠? 네. 그 I행 J열이 이렇게 생겼다. I행 J열이고 2행 3열의 행렬이다. 그러면 I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하고 2. J는 1, 2, 3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올 건데 여기 들어간 숫자들이 이 규칙에 따라서 하나씩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6개를 적어주면은 A가 구해지는 거죠. 뒤에도 풀어요? 3번도 풀어요? 아닙니다. 2번 같이 다 맞춰보고요. 예.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저희 1번 이행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3개 적어주면 되는 거죠? 예, 1번은 간단하게 이거 3개 적고 1, 3 성분 마이너스 3이겠네요. 2 성분 마이너스 1이겠네요. 합하면은 마이너스 4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AIJ, A12, 일행, 이열 성분 4죠. A21 얼마죠? 3이죠. A23 2 나오니까 다 더하면 얼마? 9 나오면 되겠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이 정의만 잘 아시면은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두 번째 문제는 정의가 조금 어렵죠. 2 곱하기 3행렬 A라고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A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I행 J열의 성분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정의해 준 거니까
일행일렬의 성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A12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 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암산 5 나오죠. 그래서 여기 5가 적히면 됩니다. 하나가 다 써. 예. 그리고 A12는 얼마죠? 여기가 하나 느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A12라고 비교해 봤을 때 A12는 제2자리에다가 1 대신 2를 넣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다 2를 넣으면은 앞에 거랑 뭐가 얼마만큼 차이가 납니까? 하나만큼 차이 나죠. 하나 늘어나겠네요. A13은 이거를 또 3으로 고친 거니까 방금 전 거랑 또 하나만 차이 나죠. 7이 되겠네요. 그럼 A21은 어떻습니까? A21은 여기다 2하고 1 집어넣는 거니까 4하고 2하고 2니까 얼마죠? 8 나오나요? 지금 암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요령으로 A22를 생각해 보시면 방금 전 거하고 뭐만 달라지죠? 얘만 달라졌죠. 여기만 1에서 2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럼 얼마만큼 더 커집니까? 2만큼 커지죠. 그럼 얼마가 들어가야 되죠? 10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A23도 동일한 요령으로 12가 들어가겠네요. 잘하시는데요? 예, 이런 요령을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걸 처음에는 숫자 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는 게 일단 맞고요. 근데 하시다 보면 어떤 규칙성, 뭐만 바뀌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뭐만 늘리면 되겠다. 이런 발견을 또 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 수학하는 재미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가 생각해 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에 따라서 계산을 많이 줄인 상태로 저희가 연산을 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럴 것 같죠? 예. 그런 재미를 이제 틈틈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걸 이제 발견하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의 문제로 예. 푸는 사람한테는 엄청난 노가다를 시키네요. 내가 한 줄인데 우리 계산 6번이 있잖아. 아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노동이 필요합니다. 노동이 필요한데 하다 보면은 요령이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요. 제가 그 요령을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 문제들이 있는데 아까보다 약간 또 수준들이 높습니다. 자, 3번, 4번, 5번 3개가 있는데 일단 3번, 4번 2개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 풀고 나서 잠깐 쉬고 할게요. 두 문제만 먼저 좀 풀어보시죠. 삼차라고 하면 9개가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3 곱하기 3이죠.
잘하시네요. 예. 잘하시는데요? 맞아요. 예. 금방 하시겠는데요? 지금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좀 기억이 많이 나시나 봐요. 아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야, 그냥 해봤어요. 야, 근데 잘하시는데요? 음. 해석을 봐. 어떤 부분이 좀 안 되십니까? 아니, 예, 예. 먼저 해석을 못 해요. 예, 일단 이게 3 곱하기 3 확률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9개를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거 전에 봤을 때 0이라고 써. 예, 예. 예, 예, 같지 맞습니다. 않은데 나머지는 다 같지 않잖아요. 예, 그 경우에 예, MI에서 예, MJ로 가는 예, 라는 게 예. 이 아이가 이 아이가 아닌데 i에다가 1, 2, 3을 넣을 수 있고요. j에다가도 1, 2, 3을 넣을 수가 있죠. 이게 문자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좀 일반화해서 쓴 거니까 숫자로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 예. 지금 A1, 2는 예, M1에서 M2로 가는 그렇죠, 그렇죠. M1에서 M2로 가는 예. 경우의 수니까 예, 2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 3은 어떻게 됐죠? 예, 하나, 둘, 셋, 6이 있습니다. 그렇죠. 1, 3은 6이 예, 그 부분이 예, 2는 2에서 3으로 가는 예, 그쵸. 이제 잘하시네요. 예. 1은 2개, 음. 2에서 3으로 가는 거, 2, 2, 3개. 3에서 잘하시는데요? 이게 좀 해석이 처음에 안 되셔서 좀 그렇지만 해석만 한번 잘 하시면. 예, 예. 예, 잠깐, 예.
네, 그럼 한 5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1, 2, 3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설정이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요 1, 2, 3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예, 1, 2, 그렇죠. 3을 한 거지. 예, 맞습니다. 만약에 뭔가 다른 뭐 숫자를 2, 3, 4로 붙일 수도 예, 있고, 뭐, 여기에다가 예. 뭐 mi 플러스 1에서 뭐 mj 플러스 1 예. 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미 응용이 되시는데요?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직접 잘 모르는 사람 보면 이게 이제 예. 이 1과 이 1이 꼭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보면. 예. 그러니까 얘는 정확히 얘네들을 가리키는 표현이고요. 예, 그건 그렇죠. IJ에서 IJ가 여기서 나오는 1, 2, 3이 여기 있는 1, 2, 3하고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 문제를 예, 만드니까 이제 이거 1, 2, 3을 요 1, 2, 3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예, 예. 실제로는 이게 꼭 1, 2, 3일 필요는 없고 뭔가 다른 예. 기호거나 다른 숫자여도 예. 여기에서 뭔가 거기에 합당하는 예. 것만 있으면은 예, 예, 수가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실제로 이제 집안에, 집 밖에서 세 개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하면은 1, 2, 3을 마음대로 먹이시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행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르게. 1, 2, 3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답을 맞춰보고요. 가겠습니다. 뭐 정의대로 지금 저희가 이런 어떤 기호가 익숙하지 않아서 익숙해지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냥 구체적인 게 없다 보니까 이 수학의 어려움이 대부분은 이제 문자로 주어진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이제 추상적이라는 뜻인데 구체적이지가 않거든요. 숫자를 대입해서 생각해서 좀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은 구체적인 것에 강하고 추상적인 것에 약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추상적인 걸 다뤄요. 추상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간 언어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좀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수학 문제들에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내가 숫자로 바꿔서 대입하면서 이해해 보는 거. 이게 이제 수학을 해독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서 지금 그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숫자로 바꿔서 저희가 표현하면서 이해하는 거죠. 그럼 A라는 행렬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A11은 1 더하기 1이 그러니까 000 같을 때는 000이니까 세 개는 0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1, 2 그러니까 2, 1, 2, 1을 집어넣으면은 합해서 3이 나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 1을 집어넣으면은 4가 나오고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는데 뭐냐 하면은 차이를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3이 적혔잖아요. 그 다음에는 행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1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열이 하나 늘어났으니까 또 1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이제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서 거꾸로 적어달라는 거니까 이렇게 적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이제 얘네들을 뒤바꿔서 마이너스 붙여달라는 거니까 행과 열을 바꿔서 마이너스를 붙여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요게 바뀌어 있으니까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달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마이너스 붙여서 넣어달라는 걸로 해석하는 거죠. 자, 그래서 3열의 성분합은 요거 다 더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9가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그 AIJ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처음에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그죠?
그 이유는 다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은 이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문자로, 기호로만 딱 정리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해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대입해서 해석을 해달라.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은 이것도 이제 시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ij 같으면 0이니까 역시 가운데가 빵빵빵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12, A12는 1에서 2로 가는 경우의 수니까 두 가지가 나오겠죠. A13, A13은 1에서 3으로 가는 건데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나오니까 6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곱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각각에 대해서라고 번역이 되면 곱하는 거죠. 각각에 대해서가 나오면은 두 개 각각에 대해서 세 개씩 나오니까 곱해서 6가지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21, 2에서 1로 가는 건 거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23은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세 가지고 2에서 3으로 가나 3에서 2로 가나 같으니까 역시 대칭행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이건 대칭행렬이었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 해서 나중에 파일을 주시는 거죠. 예, 제가 업로드를 해놓고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예. 그걸 계속 볼 수 있는 영상. 예, 복습을 원하시면은 대표님한테 말씀하시면 링크를 다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제 무제한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얘기 안 하시면 안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대표님한테 보내달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은 보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동으로 보내드리면은 받고 이제 안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자발적인 의사를 좀 강요하는 거죠. 자, 그럼 그 아래 5번이 있는데요. 5번 지금 풀어보시고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린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예. 3개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예. 3개 있으니까 삼각형으로. 자, 그럼 같이 맞춰볼까요? 답 다 나오셨죠? 자, P1에서 P2, P3로 가거나 P3, P2로 가거나인데요. 이게 1로 가나 1로 가나 지금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얘 하나만 세고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죠? 순서가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경우의 수는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만 세고 곱하기 2 처리를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피상도 관계 그럼 여기는 4가지 있고 1가지 있고 2가지 있으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2죠.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2가지가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가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대칭성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대칭성을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드디어 행렬의 사칙연산. 커다랗게 보면요, 저희가 행렬 전체 단원을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행렬을 정의하고 행렬의 사칙연산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방정식을 푸는 것까지 그 역행렬이라는 거를 이제 배울 겁니다. 사칙연산 중에 나눗셈에 해당하는 게 역행렬을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방정식, 그 n차 방정, n1 1차 연립 방정식을 푸는 과정까지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다라는 게 커다란 주제예요. 그래서 사칙연산을 충분히 연습하자고 드디어 이제 덧셈, 뺄셈, 실수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덧셈, 뺄셈은 굉장히 쉬워요. 제가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행렬의 덧셈은 행렬 덧셈은 일단 같은 꼴이어야 돼요. 이게 전제죠, 전제. 같은 꼴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는 2 곱하기 1 행렬이고 하나는 1 곱하기 2 행렬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얘들을 더한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꼴이란 얘기는 둘 다 n 곱하기 m이라는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형태가 되어야 덧셈, 뺄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하고요. 가능한 거는 1, 2, 3, 4, 뭐 5, 6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가는 1, 2, 3, 4, 5, 6 이렇게 2 곱하기 3행렬이 있으면 2 곱하기 3행렬이 나와줘야 덧셈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인식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예, 같은 원소끼리 더해버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 얘는 2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여기는 8 나오고요. 여기는 7 되겠죠? 여기는 뭡니까? 9 나오고 여기는 1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덧셈 뺄셈은 굉장히 쉬운 게 해당한 똑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그냥 더하고 빼고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렇게 예, 약속을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하면은 뭐 간단하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아, 너무나 간단하구나 이런 거고. 그리고 여기서도 좀 몇 가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영행렬이라는 게 있는데 영행렬은 모든 원수가 0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영행렬이라고 하고 0으로 쓰면 안 되고요. 대문자 5를 씁니다. 대문자 5. 대문자 5를 써서 모든 원수가 0이 되는 행렬을 영행렬이다.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A, B가 같다. 뭐 행렬 두 개가 같다라는 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 같은 꼴이면서 모든 원수가 같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정의들이 있는데 이 정의들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정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수에 뭐 1분만 계산하는 이런 거는 예, 없습니다. 그 덧셈 뺄셈 무조건 전체 원소들끼리 다 연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만 계산하고 싶으면 요 행렬을 뜯어가지고 분리를 해놓고 나서 그 일부에 대해서만 덧셈을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일행에 대해서만 계산하고 싶다 하면은 행렬을 얘네 둘로 쪼개요. 얘네 둘이 더한 걸로 쪼개놓고 여기다 여기 더하는 것만 갖고 가고 싶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더하기의 원리를 응용해서 다르게 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는 이런 덧셈만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이렇게 딱 분리해 놓고 얘랑만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응용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는 같은 꼴이고 모든 원소에 대해서 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뺄셈도 마찬가지니까 뺄셈은 뭐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실수배라는 게 있는데 뭐 행렬에다가 K배를 곱하는 겁니다. 행렬을 A라고 놓으면 K를 곱하는 건데 모든 원소에다가 다 K를 곱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는데 곱하기 2를 했다 하면은 2, 4, 6, 8이 나오면 되겠죠. 여기까지 너무나 당연한 정의들이어서 제가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아래 문제들이 있는데요. 6번, 7번 좀 간단한 문제지만 한번 계산해 보시죠. 혹시요, 네. 행렬 표기를 할 때 예, 숫자들이 막 이렇게 네. 섞일 수 있으니까 예, 우리가 콤마를 찍는다거나 뭐 그런 건 없나요? 예, 그냥 띄어쓰기로만 합니다. 예, 띄어수만 콤마를 찍으면 틀려요? 예, 그런 표기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막 쓰다가 내가 막 헷갈릴 것 같아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인 것 같은데. 예, 6번, 1번이요. 가로 1번. 6번에 1번이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인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답이에요? 예, 옆에다 제가 답을 적어 놨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자, 다 푸신 분들은 다음 페이지에 또 세 문제가 있는데요. 뭐 이어서 쭉 한번 풀어보시죠. 이게 상당히 침착해야 될 거군요. 예. 침착하면 안 보이게. 예, 원래 계산이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 예. 성격 되게 성격 나빠지겠는데. 아, 그리고 제가 잠깐 7번 푸는 거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풀 때 그냥 다 대입하고 나서 푸는 방법이 있고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대입 후 정리냐, 정리 후 대입이냐. 자, 문제를 푸실 때 뭐 앞으로 수학 문제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문자로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숫자를 대입한 다음에 식을 정리할 것이냐, 또는 식을 먼저 정리를 끝내 놓은 다음에 대입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다 대입해 놓고 정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이거 정리하면은 요거니까 3a 더하기 2b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끝내놓고 나서 대입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뭐 대부분 계산 편해지는 게 요 방법이 좀 계산이 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먼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대입하시는 게 좀 유리할 수가 있다. 그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학창 시절 때 수학을 좀 잘하셨었나요? 예? 학창 시절 때 수학을 조금 수학 시간 때는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과를 못 갔어요. 아, 근데 보니까 좀 나름대로 소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졸업하고 진짜 아니 이거 정말 30년이 예 넘었는데. 오랜만에 보시는 것일 텐데 근데 물론 조금 연습을 더 하시면 더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전혀 못하거나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시간 관계상 원래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부터 볼게요. 8번 문제를 보는데 일단 행렬이란 게 원소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걸 성분으로 몽땅 바꿔서 계산하겠다. 이런 생각도 물론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렬이 있으면은 이것을 A, B, C, D라고 바꿔서 풀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풀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행렬 앞으로도 행렬 계산할 때
원소로 바꿔치기해서 풀 거냐 아니면 있는 그대로 해서 한번 풀어볼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은 행렬은 원소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원소로 바꿔치기해서 계산한다가 기본이에요. 언제나 저희가 그런 생각해야 됐지만 행렬 연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해보신 계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 원소로 안 바꾸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행렬 연산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원소를 최대한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A만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자. 되는 데까지. 그리고 안 되면은 원소로 바꾸자. 원소로 바꾸는 거는 우리의 최후의 보루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렬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산이 워낙 많아요. 계산이 많다 보니까 수학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지금은 원소로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할 것이냐 이 선택을 문제 풀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천은 이거죠. 그냥 하는 걸 먼저 해보시고 안 됐을 때 원소로 바꾼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하나를 그냥 하나의 문자인 것처럼 바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두 개 더해버리면 2a가 나오는데 2a가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a는 2로 나눠버리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a가 바로 나오는 거죠. 죄송해요. 놓쳤어요. 다시.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변변 더해버리면은 좌변은 2a잖아요. 우변은 이렇게 되니까 양변은 2로 나눠버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A를 구했습니다. B도 동일한 요령을 할게요. 여기서 이걸 뺄게요. 빼면은 좌변은 2B가 되죠.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암산하면 여기 2 나오고 2 나오고 얼마죠? 6 나오고 2 나오죠. 맞나요? 여기서 이걸 뺀 겁니다. 빼면은 이와 같이 되겠죠. 그럼 2로 나눠 가지고 1, 1, 3, 1 이렇게 되는 거죠. B하고 AB가 구해졌습니다. A 더하기 2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더하기 B에다가 그냥 B를 더해도 되고요. 아니면 A 더하기 2B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B라고 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2를 그냥 살려놓고 여기 2, 6이 그냥 써놓고 할게요. 그럼 얘네들 더해달라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2, 6하고 3, 5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1, 2 성분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3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예. 1, 2 성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예. 그럼 딴 건 필요 없고 1, 예. 2만 그렇죠. 하면 되니까. 예. 1, 2에 해당하는 식만 성분으로 성분으로 바꿔가지고. 2하고 0이 있으니까. 예, 예. 그걸 가지고 더하기와 빼기로 AB의 값을, J 값을 찾으면. 예. J 값이 아니지. AB의 값을 찾으면. 그렇죠. 딱 요 값들만 찾아서 지금 푸시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랬더니. 예. 1 더하기 2가 3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분 두 개 딱. 성분만. 그것만 계산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거. 어차피 다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풀이하신 거는. 예, 예. 행렬 A 더하기 B, 행렬 A 마이너스 B를 아까 저것처럼 전체로 그냥 이렇게 더해버린 거죠. 더하고 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인식. 그러니까 이 원소 자체를 하나의 문자처럼 처리해버리는 거. 이게 또 행렬의 특징입니다. 더해서 B를 날리고 A를 구한다 이거죠. 네, 그쵸. 이 두 번째 건 빼가지고 B를 구해서 푸는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행렬 계산은 그냥 할 거냐, 원소로 바꿔서 계산할 거냐, 이 판단을 하시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얘를 가지고 행렬만 가지고 어떻게 되나? 봤는데 행렬만 가지고 이게 되질 않잖아요. 이게 어차피 넣어서 원소들마다 비교를 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이거는 2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소로 바꿔치기 하자.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A 자리에다가 2, 3, 3, 5를 넣고 B 자리에다 4, 3, 2를 집어넣고 나서 문자가 2개, 식이 4개가 나오는데요. 식이 4개가 나올 필요가 없죠. 2개만 딱 갖다 쓰면 되니까 그냥 얘하고 얘에 해당하는 것만 갖다 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는 2x 더하기 4y다 라는 것이고 3은 얼마입니까? 3x 더하기 3y다. 이렇게 되어 있는 2개의 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이거 더한 것이고 3은 이거 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겠죠. 자, 요거 연립하면 되니까 요거는 1로 고치겠습니다. 1로 고치고 나면은 얘도 약분시켜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럼 x 더하기 y는 1이라는 식하고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네요. 그럼 변변 빼주면 y는 여기서 이거 뺄게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럼 x는 3 나오면 되겠고요. 자, 약간의 암산을 제가 했습니다. 이 a, b를 놓고 나서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 x, 이거 y 합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3에 해당하는 거는 3x하고 3y의 합. 이렇게 2개의 식이 만들어졌고요. 변변 3으로 나누어서 정리하고 2로 나눠서 정리한 식을 놓고 얘네들을 변변 빼고 더하고 해서 답을 만든 거죠. 같은 위치면은 예. 밑에 있는 걸 2개를 갖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5는 예. X, 5는 3x 더하기 2y. 그런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문자가 2개니까 식 2개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 2개 선택했을 뿐이고요. 다른 걸로 뭐 이렇게 아무렇게나 조합을 하셔도 됩니다. 대각선을 막 이렇게 예, 그래도 상관없죠. 중요한 거는 문자가 2개면 식 2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제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 모의고사를 2번을 치게 되는데 A반은 50명이 있고요. B반은 55명이 있어요. 그래서 국영수가 행렬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A, B반의 평균을 구해달라는 건데 이거는 평균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어떤 상식이 필요하거든요. 평균은 뭐죠? 평균. 전체 점수 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눈 거죠. 그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점수 합을 전체 인원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거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반에 이거 A라고 하는 행렬이 있고요. 또 B라고 하는 행렬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의 각각의 평균들이 여기 적혀 있는 거죠. 문제를 읽어보시면 각각의 평균들이 A, B 행렬 안에 적혀 있습니다. 그럼 전체 점수가 나오려면은 평균에다가 뭘 곱하면 전체 점수가 나오죠? 전체 점수는 평균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전체 점수 합은 평균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전체 인원수를 곱하면 되죠. X자 곱하기죠, 요거는 평균 곱하기 전체 인원수. A반에서 나오는 전체 점수 합은 얼마죠? 50A 정도 되겠네요. 그죠? 각각의 항들이 50을 몽땅 다 곱해놓으면 전체 합으로 바뀌어 있고 55B가 되겠죠. 이것을 2개 더해서 전체 총합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전체 총원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전체 총원은 105명이니까 100으로 나눠주고 50A에다가 55B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인원수 총합은 105명.
A반의 총합은 50A고 B반의 총합은 55B니까 전체 점수 총합을 총 인원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당 국영수 따로 있는 것처럼 6개의 원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묶어가지고 하나처럼 취급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렬의 굉장히 큰 강점이죠. 여러 개의 별량을 묶어서 한 덩어리로 그냥 취급하고 이거 하나만 계산하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니까 행렬 표현의 덧셈에서의 어떤 유용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죠? 아닐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덧셈 부분을 끝내고 곱셈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곱셈의 정의 정도까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하고 문제 하나 정도 풀고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곱셈이 행렬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곱셈에 관련해서 할 일이 참 많거든요. 덧셈은 좀 쉬우니까 그냥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뭐 정도인데 곱셈은 저렇게 하면 되긴 하겠는데 계산이 너무 복잡하다. 어떻게 계산을 좀 줄이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곱셈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 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도 똑같이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표 1이 있고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자, 지금 가나 상점에서 수영복과 물안경을 각각 팔고 있는데 각각 가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니까 가가 좀 비싸네요. 나 상점 가서 그냥 사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 결론을 바로 저희는 얻는데 일단 그거는 좀 이따 생각하고 그 다음에 동규네하고 진범네에서 가족들 수에 따라서 수영복과 물안경을 사려고 하는데 각각의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예산을 짜려고 도대체 얼마씩 들어야 되냐를 봤더니 동규네 입장에서는 수영복을 가상점에서 샀다고 하면은 수영복 물안경 이렇게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영복 9만원짜리 3개에다가 물안경 3만원짜리 1개를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진범네가 가상점에서 샀다고 하면은 수영복 4개하고 물안경 2개니까 9 곱하기 4 더하기 3 곱하기 2라고 적어야 되잖아요. 그 표를요. 예. 저렇게 하면 헷갈리잖아요. 예. 수영복과 물안경을 똑같은 데다 놓고 가나절에다가 동구 진범을 놓으면 예. 같은 데서 같은 거 계산하기 시각적으로 더 편한 거 아니에요?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따가 드리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계산을 하고 좀 이따가 그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지적하셨어요, 지금. 이게 원래 수영복, 물안경이 똑같은 그 카테고리니까 여기 동규, 진범 여기다가 적어놓고 계산하는 게 눈으로 훨씬 더 잘 보이지 않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왔다 갔다가 좀 불편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뭐랄까, 저희가 이 행렬의 곱셈을 설명하기 위한 자기적인 어떤 설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그래서 나 상점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거죠. 7 곱하기 3에다가 2 곱하기 1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7 곱하기 4에다가 2 곱하기 2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상점에서 동규네, 진범네 그 총 소요 금액들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건데요.
이거를 행렬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 행렬로 표현했을 때 9, 3, 7, 2라고 적을 수 있고 3, 4, 1, 2라고 적을 수 있는데요. 이것의 연상 결과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냐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순서대로 가고 이 순서대로 가서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 순서대로 가면서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원소끼리 이 순서대로 가서 곱해서 더하고 이 순서대로 곱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행렬 두 개를 곱할 때는 얘네들하고 얘네 둘을 순서대로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을 이쪽 원소로 놓고 여기 곱한 거를 또 놓고 여기 곱한 걸 또 놓고 여기 곱한 걸 또 놓고 이렇게 계산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n 곱하기 m 행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m 곱하기 l 행렬. 그러니까 이거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달라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얘랑은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야 곱이 성립하고요. 곱의 결과로는 얘들이 지워진 상태에서 n 곱하기 l 행렬이 나옵니다. 이게 행렬의 곱셈의 정의예요. 아시겠죠? n행 m열의 행렬하고 n행 l열의 행렬을 곱해서 중간에 있는 게 똑같아져야 곱셈이 정의가 되면서 남는 것은 n 곱하기 l 행렬이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그 얘기는 이게 이제 바꿀 수가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n 않습니다. 곱하기 l에다가 n 예. 곱하기 m은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들 계속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얘네들을 거꾸로 곱한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하죠. 이게 곱셈이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렬의 곱셈은. 행렬 두 개를 곱한 결과가 거꾸로 곱한 거랑 같을 수가 없다. 같아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건 특수한 경우에서 같아지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같아질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행렬의 곱셈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고 정의되는 특수한 경우만 있다. 이럴 때만 정의가 가능하다. 그리고 순서대로 지금 보여드린 이 순서대로 곱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곱셈인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이제까지 저희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은 곱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데 행렬이 유일하게 지금 발례로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질문랑 비슷한 내용인데 그게 앞에 그 열의 개수가 뒤에 있는 거에 행의 개수. 행의 개수가 같아야만 곱셈이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아야 되는 이유가 아까 저거 수행복 물항형처럼 이쪽에서 계산해야 되고 이쪽에서 개수만큼 있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것처럼 수행복 물항형을 똑같은 데다 배치를 해버리면 얘의 열하고 얘의 행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은 행과 같은 이번에는 열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예. 열 길이가 같은 걸로.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굳이 저거를 정리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거는 수영복과 물항형의 위치를 되게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정의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그걸 바꿔버리면 정의도 바뀔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들만 하셔서 제가.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진정한 어떤 깨달음의 순간이죠, 지금. 지금 멍청한 질문이. 아니, 멍청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 세팅에 대해서 좀 회의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죠.
왜 이렇게 세팅이 됐냐. 이 세팅은 뭔가 좀 자기적이다. 이런 지적하신 거고,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는 행렬의 곱셈을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예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희가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기 동규내, 진범내, 뭐 이렇게 3, 1, 4, 2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얘들끼리 곱해서 그냥 더하면 되는 거 아니냐가 그 저희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좀 맞거든요. 논리적으로도 저렇게 분리하는 게 좀 맞아 보이고. 한데 가나하고 동규, 진범이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 다라가 나와야 되는 거지 동규, 진범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다른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배열이 좀 뭔가 어색하다는 건 분명히 느껴지시죠. 이런 배열 자체가 세로 열은 똑같은 어떤 카테고리인데 가로 열 자체가 두 개씩 다른 카테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건 아니지만 예. 그냥 표를 두 개로 나누는 거죠. 표를 두 개로 내 예. 같은 수행구 위치에 있으면 예. 같은 위치끼리만 계산하면 되게 같은 예. 한다라는 예. 꼭 가나와 동류, 진범일과 같은 카테고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원래 정의가 저렇다고 하니까 그걸 그러니까 곱셈이 이렇게 정의돼 있어서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이 좀 좋은 지적을 하신 게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 행렬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곱셈 자체의 정의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같으면 곱셈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꿔치기 해놓고 이렇게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놓고 얘들끼리 곱한다라고 정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새로운 행렬을 또 창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워낙 이렇게 곱셈을 해놓고 나서 쌓아놓은 학문이 크다 보니까 그걸 버릴 수가 없어서 선생님이 제시하신 정의를 안 쓰는 것 뿐이지 저 정의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어놨겠죠. 처음에 이렇게 잡아놔야 그 다음에 것들이 곱셈이나 뭐 합성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미분방정식을 처음에 연구하다가 문자 치환하는 과정을 만들다가 이제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또는 하여튼 동차 2차 방정식을 풀다가 문자 2번 치환하는 과정을 했더니 이렇게 배열하고 곱셈하는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것을 발견해서 이 곱셈이 좀 타당하다라고 해석했던 역사적 연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선생님 지적도 좀 제 생각에는 좀 타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새로운 행렬이라는 수학을 또 행렬2라는 학렬이라고 하시든가 이름을 만들어서 또 새로운 수학을 만들더라도 그 규칙 안에서도 또 수학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일단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예가 있는데 11번이 있는데요. 시간이 좀 빠듯해서 11번에 1, 2번만 딱 풀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번 한번 풀어보시죠.
자, 약간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이게 곱셈이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약간 드실 수 있는데요. 하나를 갖고 두 번 하면 안 되죠. 예, 아까 내린 정의대로 앞쪽에서는 행 순서로 따라가고 뒤쪽에서는 열 순서로 따라가는 형태로 곱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좀 더 시간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자, 시간 관계상 제가 그러면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은 첫 번째 행렬이 1 곱하기 2 행렬이에요. 두 번째 행렬은 2 곱하기 1 행렬이죠. 곱한 결과는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6이 나오는 거. 예. 그걸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6, 예. 아까 정의가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 곱해서 더한다. 6하고 가로를 쳐주셔야 됩니다. 이거 1 곱하기 1 행렬이 나와야 돼요. 6만 적어주시면 안 되고 가로를 반드시 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보시면 2 곱하기 1 행렬에 1 곱하기 2 행렬을 곱했거든요. 그럼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곱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죠. 그리고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거 곱하기 이거죠. 이렇게 진행 방향 맞게 곱하시면 하나씩밖에 안 나오니까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자, 다시 보시면 여기 2 곱하기 1 행렬에서 1 곱하기 2 행렬 곱하면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행으로 전개하고 열로 전개하고 곱하고 더 이상 없죠. 2가 나오고 이거하고 이거 곱해서 나오고 얘하고 얘 나오고 얘하고 얘 나오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이 없으니까. 예. 나머지 6번까지는 숙제로 다음 시간까지 좀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오늘 좀 많이 어려우셨나요? 네. 예,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대로 좀 따라올 만은 하셨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다음 시간에도 제가 최대한 좀 쉽게 하면서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